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양국 간에 뭔가 이야기가 오가고 협상을 하든 논쟁을 하든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무역 합의 이후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뭘 의미하고 앞으로 한미 통상 관련 현안이 어떻게 진전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된 건데 먼저 워싱턴 DC 연결해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소급 적용했는데 우리 국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우리 쪽으로 돌린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오히려 미국이 합의 파기를 일방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 양국 공동 설명 자료에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우리 정부가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기만 해도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아직 미국도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25%의 관세를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는데도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드러낸 만큼 우리의 반응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무역 합의 이전으로 관세를 되돌리려면 행정명령이나 관보 개재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추가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지국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걸까요? 미국과 마찰을 빚던 캐나다나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카드로 위협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갈등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아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투자 유치를 대표적 성과로 자랑해왔습니다. A massive Alaskan pipeline project to export natural gas to Asia.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하지만 우리 정부는 투자 본격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결국 조기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게 미 언론의 중론입니다. 중국과 밀착하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럽의 관세 폭탄으로 위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실익을 챙겨두려 한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면서 관세 정책의 성과로 활용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어떤 이 페이스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어떤 대상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여기에 이민당국 총격 사건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조야에선 디지털 규제와 쿠팡 수사 등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 트럼프가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에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점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표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말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 라인을 급파했습니다. 정부 움직임은 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개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진 정식 조치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압박에 가깝다고 보고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 등을 만나 상황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던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정확한 그런 배경과 그리고 향후 조치 등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온 김민석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방미 성과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총리님이 방미 성과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부담 때문에 법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기조가 관세 리스크를 재점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콕 집어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 하고 상임위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것과는 잘못 달라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국회의장이 오늘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를 위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 시점은 지금 특별한 시점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별도 논의 없이 2달째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정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온 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시간을 끈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방송 3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치악법은 강행 통과시키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해보려다 불거진 참사라며 이제라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또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는 김민석 총리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게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합의 처리를 당부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당장 피해를 볼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관세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망연자실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손실액만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83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을 높인 현대차 그룹. 사상 처음 매출 300조 원 돌파가 유력하지만
영업이익은 5조 원 가까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관세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4월 25% 관세가 부과된 이후 2, 3분기에 현대차그룹이 떠안은 관세 비용은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시 25% 관세가 적용되면 올해 예상 손실만 최대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수익률의 과반이거든요.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런 관세 문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 미국에 납품하는 중소부품업체들은 아예 수출길이 막힐까 노심초사입니다. 15%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25%가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뭐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면 보내나 못 보내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면서 지금까지 무관세로 수출해온 제약 바이오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5%인 상호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가전이나 화학 업종 등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위협이 우리 증시에는 공포탄에 불과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왜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코스피 5,000 돌파를 기념하며 축포를 쏘아 올립니다. 금융업계에서도 세리머니가 이어집니다. 코스피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 발언에도 어제보다 3% 가까이 오른 5,08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 연속 장중 5,000을 돌파했다 내려앉았던 코스피,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5,000 고지를 밟았습니다. 시장에선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을 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일시적인 충격으로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린란드처럼 일시적 충격 아니겠냐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현대차는 장 초반 4% 넘게 떨어졌지만 낙폭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5,000 돌파를 이끈 1등 공신은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하며 80만 닉스에 등극했고, 삼성전자도 5% 가까이 올라 16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분명히 좀 되고 있고, 미국 측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이끌어낼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일부에선 아시아 증시가 오랫동안 오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겪을 거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관세를 도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 모시고 트럼프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포트에도 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국외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난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이런 시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연방 대법원의 네네. 그 3심 판결이 예. 위헌 여부에 관해서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네. 자기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의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기 성과가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협상한 결과가 실제로 이행이 돼서 뭐 고용이 창출이 된다든가 공장이 네. 들어선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기 쉬운 게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예. 자, 그런데 아까 나왔습니다만 일본이나 유럽 연합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투자 약속하고 관세 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나라들에도 추가적인 관세 압박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유럽은 이제 그린란드 문제 예. 때문에 좀 있긴 있었죠. 그 10%가
EU 쪽에서 뭐 네.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그린랜드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 네. 그리고 이제 EU하고 미국하고 맺었던 관세 협상을 거기도 이제 의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는 반발한 국가들에 대해서 10% 그리고 조금 전에 25% 하겠다고 하다가 네. EU가 이제 반박을 세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와중에 이제 나토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죠. 그린랜드 내에서 이제 미국이 활동하는 거를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를 갖추는데 합의해서 그게 이제 홀딩이 된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 없는데 우리랑은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진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5,500억 불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관세를 낮췄는데 그 5,500억 불 투자를 이행하는 문제를 이제 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뭐 특별법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JBIC이라고 해서 국제 그 협력은행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미 뭔가를 좀 보여줬어요. 액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관세를 추가 뭐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뭐 3,500억 달러 투자하느니 차라리 25% 관세 내고 버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할 건 없겠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보는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관세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경쟁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15% 수준을 좀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미 FTA에서 보던 이익을 포기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견뎌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한 걸 잘 활용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는 15%인데 우리는 뭐 25%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뭐 우리 선택지로 그걸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실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이 말이죠. 종가 기준으로 5천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좀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잘 나가는 거죠? 주식시장이 지금 벌써 작년에 뭐 75% 가까이 지수가 상승하고 연초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도 거의 지금 가파르게 올라서 5천을 넘어섰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힘이 여전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정부 정책도 뭐 상법 개정 3차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 이런 거를 좀 아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충격이 초반에는 있었지만은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선 이유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취한 조치가 이게 오래 가겠냐? 이게 단기에 조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 트럼프가 지적한 사항 수용을 해서 그렇죠.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너가 이렇게 지적한 걸 우리가 개정을 했으니 다시 낮춰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지금 관세 정책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 판결하면 이제 그 IPA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지금 상호관세를 발동을 한 건데 그거가 위법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부과했던 관세 거둔 관세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걷었는데 그거를 1차적으로 돌려주고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투자 협정 문제도 사실 이제 관세 협정 이런 것들도 뭐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상대방 국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를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 상호관세 이외에도 사실은 뭐 무역확정법 232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보 등등을 이유로 이제 품목별 관세 이런 걸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대를 시켜서 유사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뭐 이런 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과 좀 잘 협상을 또 해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의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대형 구조물 3기 가운데 1기를 조금 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22일 만에 나온 가시적 조치인데 나머지 구조물까지 다 치우려면 추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입니다. 석유 시추 플랜트를 개조해 만든 시설에는 헬기 착륙장과 레이더 등이 설치돼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사국이 예인선 2척을 동원해 오늘 밤 8시부터 닷새 동안 해당 관리시설을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산둥성 웨이아이 앞바다로 이동시킨다는 항행 안전공지를 내렸습니다. 철거 사실은 중국 외교부가 직접 밝혔지만 중국은 이번 이동이 기업의 자체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물이 민간 기업의 어업 양식을 위해 설치한 거라는 기존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企业正在实施移动管理平台相关作业，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22일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체격인 나머지 양식 구조물 설란 1, 2호기의 철거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 철거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을 방치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오늘도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끝내겠다고 다시금 못 박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언급하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몰 한다 그러면 뭐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항이 두려워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하루 4차례 SNS에 올렸던 이 대통령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민간인인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지면 오남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우려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 부처장을 공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말을 무슨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 입법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오후 6시쯤 빈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방문을 한 뒤 유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맺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화장을 주워 차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빈소에 국민훈장 묵응화장을 직접 가져와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는데 묵응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오늘 빈소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고인과 정치적 연을 맺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부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정치한 후배로서 되게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인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것에서
과연 정말 이해찬답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등은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체 조문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장례는 토요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짝 웃는 영정사진 뒤로 고인이 안치된 운구 차량이 이동하자 군 의장대가 도열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뒤를 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뜻하셨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장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사회장과 기관장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며 고인의 장지는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양파 껍질 마냥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시의원의 측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2023년 여름, 김경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시의원은 의원님을 만나고 싶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달란 취지로 얘기했고 보좌관은 후원 계좌를 알려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인 2023년 7월 4일 조모 씨 명의로 500만 원의 후원금이 A 의원에게 입금됐습니다. 돈을 낸 조 씨는 지난달 미국 CES에 동행하는 등 김 시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의원이 측근을 동원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김 시의원이 면담에서 도와달란 취지로 얘기했지만 내가 말렸다며 후원금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누가 준 건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후원금을 보낸 조 씨 측에도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김 시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성북구에선 담배꽁초에서 난 걸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원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흰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연기가 아니 막 까맣게 막 올라가고 사람 하나 기껏에 찔려갖고요. 불이 난 2층 창문 유리는 녹아내렸고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 겁니다. 소방당국은 침실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은 걸로 추정하고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주택 안으로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구급차 여기.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이태원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거기 노인분들 계시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모와 함께 살던 60대 부부 역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는 아닌 걸로 보고 있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강이나 저수지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꽁꽁 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위에 올라탔다가 자칫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저수지에 빠진 채 허우적거립니다.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밧줄로 묶어 끌어당긴 후에야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집에 빨리 가겠다며 얼어있는 저수지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충북 옥천에선 60대 남성이 금강을 건너다 얼음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대전에선 하천에서 놀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4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얼어있는 강이나 저수지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약 4,300건으로 한 해 평균 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제 얼음이 단단해 보이지만 물은 얼음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얼음 두께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면 미끄러워서 혼자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철 순환사고를 당하면 억지로 몸을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얼음에 몸을 지탱한 채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서 빠져나오려다 얼음 아래로 실종될 경우 목숨이 위험합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구조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수상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물 안에서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둡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축제장과 같은 허가 구역을 제외하곤 얼음판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명품은 정가로 치면 1,200억 원에 달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비닐에 쌓인 옷과 신발 상자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배송을 앞둔 명품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입니다. 중국 세관 신고서까지 넣은 이유는 소비자한테 쪽을 좀 주고 우리 이런 것까지 준비한다고. 40대 총책 등 일당 4명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홍콩에 주소지를 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방과 의류, 신발 등 7만 7천여 개의 위조 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정품으로 따지면 1,20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이 판매한 짝퉁 명품입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남자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는 명품은 모두 5천만 원, 여자는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정품보다 싸게 위조 명품을 판 이들은 16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슈퍼카를 몰고 다녔고 60억 원에 호텔 2곳을 사들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추적이 당하고 있다는 불안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정상적인 호텔 운영자로 변모하기 위한. 세관은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비밀 창고에 있던 위조 명품 5천 개를 압수하고 아파트와 호텔, 차량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설탕과 생리대 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고 이렇게 올린 가격으로 사주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와 물티슈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시민들은 부쩍 오른 가격표를 보고 연신 한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이제 물건 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랄까요?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꼭 사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생필품 업체들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댔지만 국세청은 탈법 정황을 잡았습니다. 설탕을 만드는 한 대기업 계열사는 경쟁사와 짜고 원재료 단가를 부풀려 서로 사주는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은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썼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핑계로 생리대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0% 넘게 올렸지만 유통 과정에 사주 가족 회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판매 장려금 등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통행세 수법입니다.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굴린 화장품 업체와 자녀에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준 수산업 유통업체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생필품 업체는 모두 17곳, 확인된 탈루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생필품 업체들이 정책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놓고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거절 요청에도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고 여론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인데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가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있는 걸 감안하면 나서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빼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사실 우리의 지금 민주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다른 의도가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하는 건 조사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해당 여론조사가 정청래 대표 연임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총리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총리를 당대표가 아닌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에 넣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겨냥한 김 총리 측과 정 대표 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김 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여도 야도 집안 싸움입니다. 네, 먼저 여당 한번 볼까요? 조국당 합당을 놓고 민주당의 집안 싸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합당은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모두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당내 반발이 큰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먼저 정 대표가 합당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친명의 반발입니다. 1인 1표제에 이어서 이 합당까지 아무 사전 상의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는데 이런 정청래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둘째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친문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거부감입니다. 네. 셋째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조국당과 합치면은 이 어느 지역이든 공천권을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단체장과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건데요.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합당이 지연되고 지방선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뭐 합당을 한다면 조국당에 지분을 얼마를 주고 네. 조 대표도 어디 출마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당에서는 이 지방선거 공천권의 10에서 20%를 달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턱도 없는 요구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호남, 부산 수도권의 일부 몇 개 지역 그리고 세종시 이런 지역들이 양보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과 안산, 전북 군산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대신에 부산시장에 좀 나와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는 국회 재입성을 바라는 반면에 여권에서는 부산, 부울경 탈환에 앞장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 대표는 이번 합당을 통해서 수도권과 호남, 충청에 이어서 부울경까지 석권한다면은 당권과 대권의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대로 조 대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배지를 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현 대표 간의 갈등이 정말 아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가 목전이잖아요. 근데 네. 장동혁 대표는 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제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거보다는 당권에 생각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 전 대표를 징계한다면 선거에는 큰 악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의 장악력도 커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를 쳐내도 따라 나갈 현역이 거의 없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의원들도 공천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수가 뭉치면 최소 TK, PK, 텃밭은 지킬 수 있고 플러스 알파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선거 패배 시에 장 대표의 책임론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강성당원 구조를 본다면 책임론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책임지고 물러나더라도 언제든지 재등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지면은 어떻게 복귀가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한다면 네. 혹시 신당을 만들 것 같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아마도 당 밖에서 독자 세력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한 전 대표 측은 얼마 전에 제명 반대 집회에 의해서 다음 주에는 토크 콘서트 준비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신당 창당은 어렵습니다. 일단 친한계 상당수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 동반 탈당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특검으로 연대 중인 개혁신당도 한 전 대표와 바로 손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권이 지방선거로 패배할 경우 이렇게 혼돈이 빠질 경우에 이럴 때 정계 개편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2028년 총선을 겨냥해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길게 보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겠네요. 자, 근데 여야 집안 싸움 결론은 어떻게 날 걸로 보십니까? 네, 여권 통합의 키는 결국 명심에 달려 있다는 예. 건데요.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 때문에 직접 나서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 다 합당에 힘을 실는 듯한 어떤 간접적인 행보를 보이면 친명의 반발도 누그러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1표제도 변수입니다. 이 정 대표의 1인 1표제안이 다음 주에 중앙위를 만일 통과한다면 정 대표한테 힘이 더 실릴 것이고 예. 합당 추진력도 커질 거다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는 제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명이 뭐 강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당 분열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제명 대신 당원권 정지 3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낮추자는 얘기인데요. 예. 제명으로 인한 반발과 분열은 막으면서 총선 때까지 한 전 대표의 활동과 출마를 막겠다. 이런 숨은 속뜻이 있어 네. 보입니다. 제명이나 3년이나 뭐 독인 객인 같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당권에 다들 더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여야가 좀 복잡해졌군요.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미네소타주 시민 총격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협력 의지를 보였고 백악관 국경 차르도 파견해 단속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국을 폐쇄하란 문구를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선 연일 정부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ICE continues its reign of terror in our community, it has been outrageous to see the lack of action that has come from our leaders. 결국 강경하던 트럼프 정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던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을 교체했습니다. 대신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받겠다고 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aid yesterday,
The administration is reviewing everything with respect to the shooting, and we will let that investigation play out. 각을 세워온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하고 협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데다 공화당 내에조차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To find that balance and to create that environment that is much safer, but does allow for law enforcement to do the job they need to do.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이번 총격 사건이 가장 중대한 정치적 위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불을 이용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인간만이 불로 어둠을 밝히고 짐승을 쫓고 음식을 익히고 몸을 덮였습니다. 불가에 도란도란 앉아 아마 불멍도 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불에 만족하지 않고 제2의 불, 전기, 제3의 불, 원자력도 발명했습니다. A modern nuclear reactor generates enough electricity from 1 kilogram of fuel to power an average American household for nearly 34 years. 엄청난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면 원자탄이 되고 잘 통제하면 전기를 얻습니다. 원전은 철저히 통제되지만 체르노빌 같은 대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도 우리는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절정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습니다. 철저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제 가동으로 사고 위험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때 원전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이런 말을 했었죠.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상자 자체를 치워버려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가 복구됐지만 정권 교체로 산업계가 노심초사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원전 산업을 진보 정권이 또 주저앉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 때 어느 세월에 원전을 짓겠냐는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정신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신규 원전에 찬성했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없이 제조 강국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겁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쏘은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산업용 전기 가격이 3배나 오르면서 공장이 무너지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AI 시대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Now this time I really like to say ASI, ASI, ASI. That's what's coming next. 이 대통령이 공언한 AI 고속도로를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원전이 한때 신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난 건 큰 진전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실용적인 리더십이 더 나왔으면 합니다. 1월 27일 윤정호 앵커 칼럼 에너지 천하지 대본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내륙으로 한파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로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를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